자,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 안에서 신의칙을 한번 볼게요. 실신 근조할 때 신의칙. 자, 국세 부과의 원칙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신의칙이 대표적으로 과세관청 쪽에 신의칙이 있고, 두 번째가 납세자 신의칙,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로 1차용은 과세관청 쪽 신의칙이 잘 나오는 편이고, 물론 납세자 신의칙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2차로 가 계시면 나중에는 이제 납세자 신의칙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2차 때는. 자, 어쨌든 이제 신의칙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신의를 지켜라, 배신하지 말자는 거죠. 자, 처음에 내뱉은 말,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유지가 돼야 된다.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말 하면 안 된다. 처음에 뱉은 말을 지켜라.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돼요. 금반원의 원칙. 자, 그러면 신의칙은 하나씩 이제 볼게요. 두 가지를.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 자, 첫 번째가, 자, 일단 과세관청 신의칙. 자, 반대말하고 뭔가 말 바꾸기 할 수 있는 거는 납세자가 하는 거는 좀 힘들죠. 공권력 갖고 있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배신할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납세자가 배신하게 되면 가산세도 있고 조세범 처벌도 있고 조사권 행사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런 상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세관청 신의칙이 일반적이죠. 과세관청이 내뱉은 말을 이제 바꾸는, 말 바꾸기 하는, 그래서 과세관청 신의칙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과세관청 신의칙. 여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잘 암기하시는 거고요. 자, 상황을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과세관청 신의칙은, 자, 납세자 입장에서 이제 뭔가 궁금한 사항, 이게 약간 애매하거나 그렇게 되면 질의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때 예를 들면 뭐 토지나 이런 뭐 어떤 양도를 했어요. 양도하고 이제 세금 나온다는 걸 인지하는 상태인데, 근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이거 비과세다, 세금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과세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질의한 거예요. 질의는 이제 서면 질의한 거야. 물어봤죠. 이거 비과세가 맞나요? 비과세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물어본 거야. 비과세인가요? 질의했더니 요거에 대한 답변이 온 거예요. 과세관청이 회신이 온 거죠. 과세관청 쪽에서 이걸 내용을 검토해 본 다음에, 자, 이제 이거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답변이 왔죠. 답변이. 자, 이거는 상황이 보니까 비과세가 맞습니다. 비과세예요 라고 하는 회신이 온 거예요. 자,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과세라는 얘기를 듣고 세금은 신고 납부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비과세는 신고 납부 필요 없습니다. 신고 납부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양도에 대해서 때가 되면 신고할 기한 도래했지만 얘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을 믿고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내부적으로 이제 구세청의 감사, 한 2년 주기로 이제 구세청에서 하급관청 세무서에다가 이제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이제 이때 지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과세지 왜 비과세냐? 왜 비과세로 넘어갔느냐? 세금 내는 게 맞다. 듣고 보니까 이것저것 검토해 보니까 과세가 맞거든. 과세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뭘 해버리냐면 부가처분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내뱉었던 말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제 부가처분하면서 당연히 뭐 신고납부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신고도 안 한 거니까 여기다가 가산세까지 얹어가지고 큰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럼 신뢰를 저버린 거니까, 그죠? 배신 행위를 당한 거니까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비과세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 요건이 이제 첫 번째가 1번 요건. 자, 첫 번째 요건이 이걸 암기하시면 되죠? 1번 요건이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세관청에 공적인 견해 표명. 일개 세무공무원의 의견이 아니라 과세관 내부의 의견을, 과세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자, 표명이 있었고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1번 요건이고, 자, 요 견해 표명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걸로 간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두 번째 2번 요건이에요. 요거를 이제 신뢰한 거야. 견해 표명을 납세자가 신뢰하고, 신뢰 플러스, 자, 사실 이제 견해 표명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 사실 이게 엄격하게 요건을 맞춰봤더니 비과세가 맞다라고 이제 의견 떨어지게 하려고 자기가 불리한 것들은 싹 빼고
유리한 것만 딱 넣어가지고 비과세가 맞게끔 요건 맞춰갖고 질의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얘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 거죠? 규칙 사유. 얘가 이 견해평 끌어내는데 규칙 사유가 있다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 규칙 사유가 얘한테 없어야 돼요. 자, 없이 신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 세 번째. 자, 요 신뢰나 견해표명이나 이런 걸 기초로 요걸 기초로 자,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있는 요 내용 그대로 인과관계가 있는 세무처리 등을 한 거야. 이게 이거죠. 견해표명 비과세가 맞아요? 라고 하는 거를 믿고서 요대로 해서 신고납부 안 한 거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인과관계 관련돼 있는 행위를 했다. 이거 세무처리를 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지적받아가지고 부가처분 등이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건. 자, 당초에 처음에 내뱉었던 견해표명 표명에 반하는 당초의 견해표명 반하는 처분인데 이 자체가 불법적인 어떤 위법한 처분이면 그러면 당연히 이 위법한 처분 가지고 불복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제받을 길이 있는 거죠. 근데 봤더니 반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이 중요한 거죠. 적법한 처분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납세자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거죠.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게 네 번째 요건. 자, 과세관청에 처음에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그 견해표명을 내가 신뢰했고 그리고 이 견해표 끌어내는데 내가 어떤 규칙 사유가 없이 정확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갖고 받은 견해표명이었고 그걸 기초로 인과관계 있는 세무처리를 했고 그 나중에 이제 말바꾸게 해가지고 견해표명 반하는 근데 그게 적법하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적법해. 그게 맞다 이거죠. 적법한 처분이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걸 만족하게 되면 효과. 자, 그러면 이게 법대로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부가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견해표명을 신뢰했던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가처분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올바른 처분이지만 내용은 올바르지만 처분이 신뢰를 보호해주려고 부가처분이 취소가 된다. 부가처분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과세가 안 되는 걸로 가버리는 거죠. 과세가 맞지만 적법하긴 하지만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부가처분 자체가 취소가 된다는 거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까 우리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의 하부 원칙에 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해라. 명확하게 정해라. 소급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 법대로 집행이 돼야죠. 법의 규정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럼 집행이 제대로 되려면 과세가 맞잖아요. 지적받아갖고 이게 맞으니까 적법한 처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부가처분 자체가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처분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이게 합법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잘 한계가 있다. 한계. 이거를 적용해 주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한계는 자, 합법성 원칙이 희생되는 거야. 조세 법률주의. 요게 희생된다 이거죠. 희생된 어떤 법으로서의 이익. 희생되는 법이익. 합법성 원칙이 희생되는 법이익과 납세자의 어떤 신뢰 보호 가치. 신뢰를 이제 보호해주는 보호 가치, 신뢰를 보호할 가치 두 개를 비교 형량해서 신뢰 보호 가치가 크다면 이때만 적용해라 이거죠. 합법성 원칙이 너무 희생되는 법이 큰 거야. 신뢰 보호 가치보다. 그러면 적용할 수 없어요. 한계가 존재한다. 요걸 보여주는 게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견해표명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세무공무원하고 납세자가 짜고 내가 한번 질의 들어갈 테니까 회신 한번 잘 큰맘 먹고 나한테 유리하게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하게 되면 비과세면 그러면 내가 세금을 100억을 줄일 수가 있다. 과세면 100억인데 비과세는 빵이니까 100억 줄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3대 7로 하시죠. 30% 드릴게. 30억 드릴게. 내가 70억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짜고 견해표명했다면 그럼 법의 합법성 원칙이 희생되기 너무 크다는 거야. 이런 경우 그 신뢰 자체는 어떤 조작된 신뢰이기 때문에 그건 보호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니까 이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얘가 더 클 때만 적용하겠다. 그렇게 한계를 지금 두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라고 보시면 돼. 한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실무적으로 이거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 보면 이제 판례도 같이 섞어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추가로 잠깐 얹어 놓으시면
과세관청 쪽에 공적 견해표명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요게 돼야죠. 이게 견해표명이 맞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요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보시면, 자, 면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해준 거야. 세무서에 민원실 가가지고 내가 사업자 등록할 때 이거 다 면세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그러네, 보니까 대충 면세가 맞는 것 같으네. 그래서 면세를 내준 거야. 부가세 안 내는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내준 행위. 자, 이거는 신고 수리에 불과해요. 세무서에서 이자는 면세가 맞다는 거를 공적 견해표명으로 확인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세무서는 민원실에서는 계속 하루에도 몇백 건 되는 민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면세가 맞다 판단한 거야. 이게 세무공무원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다. 이거 하고, 자, 상담센터의 답변, ARS 같은 거, 상담센터, 우리 콜센터 같은 것들, 거기에 물론 경력 20년 차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약된 어떤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귀책 사유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는데 올바른 정보를 다 제공하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비과세 아닌가요? 이거 하면서 이쪽에 관련된 얘기만 막 하겠죠. 근데 비과세 요건 안에 어떤 일부의 요건들 만족 못한 거에 대한 얘기는 싹 빼고, 그래서 대충 얘기만 듣고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비과세가 맞네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의 답변 또는 뭐 인터넷 뭐 질의 답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거죠. 아닌 것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세로 사업장을 내줬다든가 상담센터의 답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유권 해석으로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좀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게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납세자 쪽의 신의칙이 있어요. 납세자가 반대만 하는 거야. 자, 요건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첫 번째가, 자, 일단 처음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거나 등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순행위를 한 거야. 모순행위. 납세자의 객관적 모순행위. 납세자의 객관적 모순행위가 있다. 모순된 일단 행위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신고 같은 것들을 한 거야. 모순되게 일반적으로. 자, 두 번째. 자, 이 객관적 모순행위가 요게 자,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대요. 심하게 배신했대. 납세자의 객관적 모순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거고, 세 번째. 자, 이런 행위 등을 통해서, 심한 배신행위를 통해서 과세관청이 손해를 본 거다죠. 과세관청이 자, 이 심한 배신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과세관청의 신뢰, 처음에 모순행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순행태지만 이거를 신뢰했다는 거야. 자, 그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거야. 과세관청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요건.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면 그러면 신의칙 적용하겠대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일단 모순행태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모순행태는 쉽게 판단이 될 거예요. 모순행태가인지 아닌지 결과적으로. 자, 근데 이게 심한 배신행인지 과세관청 신뢰가 크게 훼손돼 갖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이거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심한 거야 아니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거야 아니야?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제 운용되는 과정에서 여기 심한 배신행위인지 아닌지 등등 2번, 3번에 대한 요건은 자, 뭘로 판단하냐면 세수의 일실이 있으면 이게 심한 배신행위가 되는 거야. 세수의 일실. 정상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덜 걷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 그러면 국가는 신뢰를 보호해줄 가치가, 국가의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심한 배신행위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수의 일실이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정상적인 경우보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어떤 연도에 이제 번 거 갖고 이제 법인세 부담을 지는데, 자, 근데 이게 봤더니, 자, 이게 실제 소득은 빵이야. 번 게 없어. 근데 이제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제 소득은 이건데 신고된 이제 소득은
신고된 소득은 100억으로 신고한 거예요. 당기순이익 같은 것도 막 부풀리게 한 거야. 부식하게 한 거죠. 이른바 회계처리, 법인세니까 회계처리를 따질 텐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한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주가도 높이고 대출 같은 것도 이자 같은 것도 낮추고 대출도 더 많이 받고 연장도 하고 하려고 좋게 보여야 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이 커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된 소득은 100억이다. 이거에 따라 당연히 이제 내는데 세금을 요거에 대한 세금을 빵이니까 0이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신고된 소득이 100억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세금을 이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 20억쯤 부담한 거야. 이렇게 여기 뻥치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은 더 내는 거죠. 이제 주가도 이제 높이고 등등 장점은 있지만 세금은 더 낸 거다. 감내하면서 이렇게 장난친 걸로 살아갔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적발된 거야. 금감원 같은 데서 적발한 거예요. 적발해서 이거에 대한 시정 조치가 떨어진 거지. 시정하라. 자, 그럼 시정하게 되니까 신고된 소득, 당기순이익 등은 100억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돌아가니까 다시 시정하게 되니까 0이 돼 버렸잖아요. 그럼 세금도 덩달아서 0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세금을 많이 냈네. 그럼 세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돼 버리면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회사가 거의 부도 위기고 안 좋은 상황이 된 건데 반대로 세금은 많이 낸 거니까 돌려받겠다라고 해서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간 거야. 과거에 경정 청구. 자, 이 경정 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뭘 주장했느냐? 이걸 주장해 본 거예요. 납세자 신의칙. 처음에 객관적인 모순 행태가 발생했죠. 실제 번 건 없는데 뻥쳐서 100억 벌었다고 뻥쳤으니까 모순 행태가 발생한 거 맞잖아요. 자, 근데 이게 심한 배신행위냐? 그리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크게 훼손돼 가지고 보호 가치가 있느냐? 이것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는 세수의 일시를 따져본다. 그러면 20억이라는 세금을 돌려주면 국가가 손해 보는 건가요? 물론 세금은 줄어드는 게 맞지만 정상적이라면 세금 얼마 내는 게 맞아? 0이 맞았잖아요. 0인데 더 많이 낸 걸 돌려주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2번, 3번의 요건을 만족 못했기 때문에 신의 적용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경정 청구에 대해서 경정 허용해라. 경정 결정해서 환급해줘라. 세금 돌려줘라.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20억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이게 몇천억 되는 돈이었을 거예요. 이게 대우 사태 때문에 발생한 건데 예전에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예산이라는 걸 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방에 엄청나게 큰 돈을 환급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돼서 등장한 것이 이제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등장했고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세액공제. 이제 세금에서 까줄게. 한 5년 동안 까줄게 처음에 등장했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경정 결정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시켜주는데 이 과다 납부한 세금 20억이라면 20억을 20% 범위 내에서 매년 까먹어라. 5년 제한이 없이 계속 없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죠. 그게 법인세법을 공부하시는 그 세액공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면에는 처음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경정 청구 들어왔을 때 받아주지 않겠다. 납세자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이 지금 0이니까 돌려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이 얘기를 주장해봤지만 대법원에서는 맞지 않다. 세에서 일실이 없기 때문에 2번, 3번 요건 만족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세액공제가 생겼다. 자, 어쨌든 뭐 상황은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례로 해서 신의칙 적용하는 사례로 들기는 이건 부가세 쪽도 있고 나 2차 때 공부해 보시면 되고 그런 몇 가지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세수 일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받아줬다. 그러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의칙을 받아줬다면. 그럼 이게 만약에 신의칙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보호해준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2번, 3번 만족했다고 친다면 처음에 신고했던 납세자 신고는 유지가 돼버리는 거죠. 돌려주지 않는 거죠. 네 모순 행태 그대로 가. 얘 주장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칙은 효과가 자, 납세자에 돌려달라고 하는 처음과 다르게 바꿔달라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고요. 배척해버리는 거야. 배척해버리고 당초 신고는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신고나 내용 등등이 이게 유지가 돼버린다.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효과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신의칙이에요. 자, 교재에 가보시면 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적용한다. 국세 부과의 원칙이니까. 근데 주로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이 적용이 된다. 납세자 쪽은 예를 들기가 좀 쉽지 않다. 자, 동그라미 2번. 처음에 이제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 요건 4가지 뭐 5가지로 구분했지만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적용 효과는 그래서 이제 요게 만족을 했다면 과세관청의 부가 처분은 적법하긴 하지만 취소가 돼 버린다. 취소된다.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게 밑에 4번의 한계가 바로 연결되면 돼요.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법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에만 적용하는 게 맞다. 합법성 원칙의 희생과 신뢰의 보호 가치를 비교해봤더니 신뢰를 보호해줄 가치가 더 크다. 그때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3번 가보시면 납세자 쪽의 신의칙 적용 요건 3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효과. 자, 이게 만족을 했다면 그러면 납세자의 주장은 과세관청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납세자 주장은 배척이 돼버리는 거고요. 자, 당초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신고나 처분 등은 유지가 돼버린다. 바꿔주지 않겠다는 거야. 모순행 때 그대로 가버리겠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믿었던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정리 잘해놔야지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끝에서.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신 다 봤네요. 실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근거과세 원칙이 나오네요. 실신 근조할 때 근거과세 원칙은 당연히 근거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장부나 이런 것들 기장을 한 게 있다면 기장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조사를 하거나 등 할 때도 적용하는 것이고 뭔가 잘못돼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자, 뭔가 그 내용 안에서 봤더니 장부나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파란 글씨 해놨네요. 그 부분에 하나여만 근거과세 원칙이니까 근거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고 증빙이나 이런 것들 장부가 없는 부분 등에 대해서만 정부의 조사에 따라 결정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근거과세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세 감면 같은 거 시켜줬어요. 감면이라고 하는 거 혜택을 주는 건데 다 사후관리 규정들이 많죠. 뭐 투자세 공제하게 되면 뭐 2년 내에 팔면 그러면 다시 공제받은 걸 토해낸다는 등 혜택 주는 갖가지 규정들을 악용해서 받아먹기 위해서 막 행위를 하고 바로 공제 감면 등을 받자마자 다시 배신해 버리는 거 안 된다. 사후 관리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국세 부과의 원칙 안에 들어가 있네요. 시신 근조 제목 정도 기억하시고 안에 내용 근거과세 원칙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 조세 감면도 사후 관리하는 게 있구나. 그죠? 이자까지 토해내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시신 근조 오른쪽에 세소세기 제소세기 자, 4가지인데 오른쪽에 세법 적용 원칙은 누구만 지키면 된다? 과세관청 쪽에서만 지키면 되는 거다. 납세자는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법 해석 기준 나오네요. 자,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제목에서 보이죠, 그냥 세법을 해석해서 적용할 때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당침해 금지 원칙. 가급적이면 재산권이 부당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게 맞다. 과세관청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구나. 제목 정도. 세법 해석 기준. 소득과세 금지 원칙은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 밑에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가 있네요. 자, 마찬가지 세법 해석 기준과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량을 벗어나게끔 해서 우월한 공권력을 막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량의 한계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재량 한계 지켜라. 재량 한계 엄수의 원칙. 재량 한계 엄수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를 지켜라. 자, 그 문구대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잘. 자, 마지막이 기업회계 존중. 파란 글씨가 돼 있네요. 자, 우리 이제 법인세법 중 얘기죠.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의 같이 적용하는 것들이 많고 간접법으로 우리가 세무조정 통해서 세금을 구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 안에서 자, 우리 세법에 어떤 별도의 어떤 특이한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회계 규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존중. 자, 과거에 세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용역 제공이라고 하는 거 진행 기준 할 때 진행률 가지고 할 때 그 진행 기준 적용이 과거의 세법에서는 원가 기준법만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가 기준법 알죠? 진행률, 공사 수익, 공사 원가 구할 때 진행률, 뭐 발생 원가, 추가 원가, 총 원가 구해 가지고 진행률 30%다 50%다 하면 도급금액 곱해서 공사 수익 잡고 발생 원가 전액은 공사 원가 잡는 진행 기준. 그 진행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풀이 나오는 게 그 원가 기준법이잖아요. 그거 말고 투입 산출법이라든가 기성고에 따른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세법이 원가 기준법만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가 기준법만 인정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조문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회계 존중하는 거니까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에 따른 투입 산출법이나 기성고나 다 허용이 되는 거지 이제. 지금은 제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세법에 따르는 것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기업회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럼 시험이 뭐라고 나와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질문 되는 거야.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만 규정이 있다면 세법에 따르는 것이고 세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만 기업회계 존중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없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안 본 게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네. 이게 나름대로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거 하나 찾으시오라든가
하다라든가 안에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의 하나여라든가 아까 왼쪽에 파란 것이라든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기업에게 존중 갖고 말장난치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문제 스타일로. 단독으로 나오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도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좀 분량이 되니까. 자, 그러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뭐냐? 이것도 두 가지인데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우리는 소급 입법 금지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봤어요.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 안에서 지금 법이 정해진 거 믿고 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내년도가 돼서 올해로 소급해갖고 법을 입법해서 개정한 걸 적용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법을 믿고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법을 입법할 땐 소급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또 행정 처리를 할 때, 행정 업무를 할 때도 소급하지 말아라. 이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그래서 입법상, 행정상. 자, 첫 번째가 입법상, 법을 입법할 때. 자, 입법상 법을 입법할 때 소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세금은 언제 태어나는 거냐면 성립 시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성립. 좀 이따가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납세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납세의무는 성립했다, 태어났다면 그때 당시에 성립할 당시에 세법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성립할 당시의 세법 매년 바뀌잖아요. 바뀌어가고 있는데 성립할 당시 세법. 확정이 아니고 세금이 생겨나는 태어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게 맞아. 그러면 지금 성립을 했어요. 성립했는데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을 가지고 성립 전으로 가서 소급해서 해버린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서. 이거 안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면 성립은 좀 이따 보겠지만 기간과세 국세가 좀 문제인데 기간별로 과세하는 법인세 그러면 일단 뭐 일반적인 사업연도가 1년 달력이 1년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게 사업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도 중에 세법을 개정한 거야. 연도 중에. 세법을 개정했는데 그거를 진전연도, 작년도까지 소급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다시 기간과세 국세는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면 법인세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끝나면 12월 말에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한다. 그러면 연도 중에 바뀐 세법을 1월 1일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되지 않을까요? 성립이 언제 되니까? 12월 말에 되니까. 작년에 세금은 작년 말에 성립하는 거니까 작년도로 소급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올해 바뀐 세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립은 10월 말에 되는 거니까. 이게 소급을 둘로 구분해요. 이게 작년도로 가서 소급해버리는 게 이게 진정소급이라고 하는 거야. 이미 성립이 끝났는데 작년도 세금은 작년도 12월 말에 성립한 건데 기간과세. 근데 이거를 소급 적용하면 이게 진정소급. 그래서 둘로 구분해서 자, 첫 번째 진정소급이라는 거예요. 성립한 거예요. 성립. 자, 성립 후에 납세의무에 성립 후 납세의무에 대해서 소급을 해버리는 거야. 성립을 했는데 거기다 소급해 진정한 소급이라는 거죠.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첫 번째 자, 원칙이라고 또 적네요. 원칙. 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법조문이야. 진정소급하지 말아라.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납세의무는 뭐라 아까 소수재인 건가? 그러니까 법조문의 표현은 성립한 소수재인 거에 대해서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아라. 성립한 소수재인 거에 성립 후에 이거를 소급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인정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예외가 또 있겠죠. 예외. 자, 이거는 오로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 즉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소급을 하는데 소급한대. 안 되는데 그런데 유리하게 소급한대. 유리한 거를 세율이 낮아진 거야. 낮은 세율을 직전 연도까지 소급해갖고 적용해 주겠대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가 바뀌었는데 더 많이 해주는 걸 바뀌었어. 이거 작년도치도 해줄게 라고 하면 좋아 나빠? 좋은 거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싶지만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니까 이건 허용이 된다는 게 이 통설. 법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유리한 소급표. 불리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유리하게 바뀌는 유리한 소급표. 이거는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게 법조문이 아니고 그냥 학자들 중에 다수가 통설로서 받아주고 있는 거. 통설. 유리한 소급표 인정한다는 게 통설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부진정 소급.
자, 이거는 이제 성립 안 한 거야. 성립 전이야. 성립 전에 납세무에 소급하는 거예요. 성립 전에 납세무에 소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개정이 보통 연초에 개정을 하잖아요. 요 연도가 지났어요. 2022년도래 2023년도 내년도가 됐어요. 3년도가 됐어요. 이때 12월 말, 이때 1월 1일 여기 기간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열심히 이때 법을 따라서 막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죠? 이때 세율, 예를 들면 이때 세율 3분의 2가 세율이 20%래. 20%. 자 세율 20%니까 세금 20%만큼 내고 나면 그래도 좀 마진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문 들어오는 것들 납품하는 거 계약도 체결하고 세금 내고 좀 남는다고 생각해서 세율이 만약에 30%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안 해. 계약 안 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거의 없어. 힘만 두고 안 한다. 세금 20%니까 세금 내고 남는 게 있구만 라고 해서 의사결정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해가 바뀐 다음에 연초가 돼서 뭐 2월 10일쯤 해갖고요. 이때 세법이 개정된 거야. 개정돼서 개정 입법을 한 거예요. 법을 입법한 거예요. 입법하면서 세율을 이거를 30% 높일게라고 입법을 한 거야. 이제 입법을 한 거야. 그럼 법이 입법이 되면, 세법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부칙이 나오는데, 부칙 시행 시점을 언제부터 할 거냐는 게 부칙이에요. 부칙. 자 부칙에 봤더니 자 이 바뀐 세법은, 바뀐 세율은 자 2022년도 작년도죠. 1월 1일 이후에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이제 부칙이 나와버린 거야. 이게 뭐야? 진정소급이지. 이 바뀐 세율을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하는 거니까 12월 말에 성립하는 기간과세에서 여기다 적용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미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바뀐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거잖아. 이걸 이렇게 소급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30%로. 그럼 나는 주문 안 받았을 텐데, 납품 안 했을 텐데 30% 세금 내면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진정소급이라고 하는 거고, 부칙에 봤더니 이게 2023년도 1월 1일 이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이때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납세 언제 성립하는데? 12월 30일 성립하는데, 성립하기 전이잖아. 전이니까 이거 인정해 준다는 거지. 이제 이게 부진정 소급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이걸 개정되는 게 이때 시점이니까 그래도 한 달하고도 10일 정도에 대한 예측은 보호해 주기 위해서 2월 1일, 2월 10일 이후에 대한 것만 30%고 이전 20%로 쪼갠다면 납세무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 기간과세국세는 특별히 기간별로 번 거 세금 내는 거는 하나의 납세무. 이 납세무를 쪼개서 한다는 건 일체성을 깨치는 거다. 납세무 일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해 준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은 첫 번째 원칙이 어쩔 수 없다. 이건 인정하자. 납세무 하나의 납세무 어떻게 둘로 쪼개니? 2월 10일까지 거하고 11일부터 연말까지 걸 쪼갠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소급해도 된다. 그래서 인정한다. 이것도 통설이야. 통설. 부인정 소급 인정한다는 것도 통설이야.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할 당시에 세법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때 개정된 걸 소급하더라도 이때 성립 안 했기 때문에, 이때 성립할 때는 세율이 30%니까 이때 세법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거 인정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통설이라는 거지 이제. 자, 근데 요것도 예외가 있다 뭐라. 예외. 요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인정 소급조차 인정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제 판결받은 과거의 판례인데, 사례인데 개정이 언제 됐냐면 12월 29일날 된 거야. 한 이틀 남기고. 어쨌든 성립 전은 맞죠. 소급을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소급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소급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아무리 부인정 소급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무리 부인정 소급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거죠. 지금 현재 법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거죠. 훼손해서 자 보호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요. 헌재 판결이 있었다라는 정도. 이렇게 그런 판결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문구에 나올 거야. 지문에 나온다면. 자, 그러면 그 얘기구나. 자, 틀 잡는 거 어렵지 않죠?
진정 소급은 안 되고 부진정은 된다는 입장이야. 근데 반대로 진정 소급이지만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유리하게 바뀌는 건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반대 부진정 소급은 아직 성립 전이니까 소급하는 게 맞지만 너무 심하게 소급되면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거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법을 입법할 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 아까 어디 있었죠?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이 있었죠? 요게 그놈이야. 지금 보니까 입법할 때 법을 입법할 때 소급 입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그래서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이게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이다 얘기하죠. 조세 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은 입법상이었던 거야. 소급과세 금지 원칙 중에 아까 과세권 법정주의,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그 안에 뭐 지금 보신 입법상 이제 행정상을 볼 텐데 행정상은 아니고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이게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행정상. 입법상이 아니라 이제 행정 처리할 때 행정상에 소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행정상. 자, 요거 이제 상황이 과세기한 자체가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때 이제 뭐 납세자가 예를 법인이 어떤 법인이 야, 이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 이게 애매한데 질의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주변에 먼저 물어봤어요. 다른 법인들한테 어떻게 해오고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대. 지금 뭐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구만. 그렇게 하는 게 맞구만.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이른바 비과세 관행이라든가 비과세란 말이 그냥 순수한 비과세가 아니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받아지고 납세가 유리한 비과세 관행이 쭉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이 떨어진 거예요. 새로운 이제 과세관청 쪽에 해석이 떨어진 거야. 해석. 이게 맞다. 그러면 과거에 여태까지 했던 것도 소급해가지고 다 성립을 하고 있던 납세의무 등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행정상 소급과세 하지 말라.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가 접대비 한도 우리 공부할 때 보시면 수익금액 한도에서 부산물 매각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부산물 매각대는 수익금액 매출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상위 매출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100억까지는 500억까지는 구분해서 만분의 30, 만분의 20, 만분의 3 하는 그죠? 그 한도 할 때 기본 한도 더하기 수익금액 한도 할 때 그 수익금액은 그때 예측할 수 있고 살아가게 하려고 세법이 아니라 회계상 그것도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으로 돼 있단 말이죠. 수익금액이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인데 그 안에는 부산물 매각대를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어떤 법인들이 해오고 있었던 거야. 그럼 다른 법인들도 이거 넣었더니 괜찮다는 소문 들었는데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조사받거나 할 때도 세무공무원이 와서 조사할 때 이것저것 다른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건 지적하지 않았더라.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10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근데 원래 법문구대로 한다면 뭐예요?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산물 매각대는 수익금액 한도할 때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 그럼 안 된다는 건 지금 판단해서 야 이게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구만. 다 잘못된 거니까 소급해갖고 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접대비 한도 줄여가지고 추징하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 장기간 비과세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것들은 인정하고 새로운 해석이 떨어지면 앞으로 성립될 것만 그 얘도 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똑같아서 얘도 그냥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되지만 얘도 여기다 대입해서 똑같은 얘기야. 행정상도 얘가 이미 성립한 납세무에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유리한 해석이 떨어지면 그건 인정된다. 똑같이. 부진정서 아직 성립하기 전이라면 이 연도에 만약에 6월 20일쯤에 새로운 해석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1월 1일 소급해갖고 아직 성립하기 전인 납세무에다 소급하는 거는 가능하죠. 해석을 새로 이제 적용하는 거를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정하는 게 통설. 근데 그게 너무 연말쯤에 만약에 해석이 떨어져갖고 하면 안 된다. 똑같은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넣어갖고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입법할 때만 얘기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상황이 법을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새로운 입법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는 거니까 입법상은 아니고 행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과세관청이 질의해 볼까라고 했더니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관행적으로 질의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관행이라고 하는 거를 믿고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해석 떨어졌다고 소급해서 해버리면 그러면 처음에 내뱉은 말은 없죠. 과세관청이 다 그렇게 했던 걸 과세관청이 인식도 하고 있었던 거야. 조사 나가면 다 보면 또 봤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딴지 걸면 뭐 하겠냐, 그냥 받아주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과세관청이. 그렇게 본다면 얘가 뭐랑 비슷해요? 얘가 아까 신이치, 그것도 누구? 과세관청 신이치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바로 말 바꾸기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하느냐? 일단 행정상 소가 의문 조칙은 얘는 비과세 관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또 제목 하나만 비과세 이거죠? 관행 규정. 비과세 관행 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얘는 결과적으로 봤더니 과세관청 쪽의 신이치.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신이치. 요거를 구체화, 개별세법 등의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입법상은 조세법률주의 하부 원칙이고 행정상은 과세관청 신의칙의 구체화한 그런 규정이다라고 이제 해요. 말문제에 등장하니까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됐습니다. 다 봤죠? 이제 세소세기, 제도세기. 자, 소과세 금지 원칙 잘 보시고 파란 글씨 강조해놨죠? 입법상은 조세법률주의 하부 원칙이고 행정상은 신의칙을 구체화한 거다. 구체적으로는 과세관청 쪽의 신의칙을 구체화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판단 기준 성립일이고요. 성립일, 성립 후에, 성립 전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 성립이 되게 중요하네요. 성립이 언제인지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성립. 자, 진정과 부진정을 구분하는 것도 성립이죠. 성립 전이냐 성립 후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등장하는, 가끔도 아니고 이제 한두 번 나왔는데 맨 밑에 꽃 표시해가지고 조그맣게 우린 지금 세법상의 세법 적용 원칙이란 걸 공부했는데 세소세기, 제도세기 요 세법 외의 법률 중 우리가 보는 우리 세법 외의 다른 법률 중에 국세 부가징수 관련된 어떤 절차에 관련 규정이 만약에 다른 법에 있다면 세금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해석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세법 적용 원칙처럼 세법 해석 기준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세법과 똑같이 보겠다. 세법으로 보겠다. 다른 법에다가 이 세금 관련 얘기를 담고 있다면 그 놈을 가지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이 세법 적용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네요. 관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금 관련 업무가 있잖아. 관세할 때 부가세도 징수하고 세관장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에다가 세금 관련된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있다면 그놈에 대한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 세법 적용 원칙 그대로 준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것도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 436페이지. 자, 33번. 자, 국세 부과의 원칙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 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란 거는 확정을 시키는 부과권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 보겠지만 국세 부과의 원칙은 부과권, 확정시키는 권한. 1차적으로 납세자들한테 확정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 이게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이제 좀 이따가 보실. 자, 그래서 납세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과란 거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둘 다 부과권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것으로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국세 부과의 원칙은 둘 다 지켜야 되는 거다. 34번 실질과세 원칙은 법적 형식보다 어떤 실질을 우선해서 과세한다는 원칙이므로 조세 법률주의의 우선하에 적용돼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법률주의 틀 안에서 한다면 아까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본다면 그 형식을 무조건 무시해 갖고 막 적용하게 되면 안 된다. 자, 조세 법률주의 우선하에 적용된 잘못된 지문입니다. 조세 법률주의 틀 안에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을 하려면 법조문에 다 규정을 두어서 아까 징역 추정이든 뭐든 그런 것처럼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자, 35번 세법에 국기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요게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우리 국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국기법이 우선이고 다른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는 게 17가지 있었다. 과거에는. 지금은 다른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국기법에 따른다고 되기 때문에 후순위 밀려버렸잖아요. 그럼 과거부터 17가지라고 하는 게 있었던 그 시절에
이 실지과세 원칙, 즉 국세 부과의 원칙이 이런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는 규정이었어요. 국세 부과의 원칙이 그중에 실지과세 원칙 등등 이런 것들이 국기법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둘 수 있다는 거야. 별도의 규정을 다시 옛날에는 국기법이 우선이고 다른 법에다가 17가지 규정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었어요. 국기법은 제일 우선이다. 내가 우선할 거야. 이랬지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 그건 결론. 그건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과거부터 이제 과거에 옛날에 국기법과 다른 17가지 규정 안에 실지과세 원칙이 있었다고요. 그죠? 자, 그럼 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세법에 국기법상의 실지과세 원칙에 반하는 다른 세법에다가 다른 세법, 다른 법률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과거에도 맞고 지금은 당연히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그게 인정이 되는 거야. 국기법은 후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맞고 과거도 맞는 거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실지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좀 이따가 뭐 상증세법 관련 얘기 나오면 명의탁 한번 그때 말씀 잠깐 더 들어볼게요. 이 사례가 있어요. 이게 명의탁 증여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어쨌든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럼 지금 과거 17가지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넣어가지고 과거 17가지에 포함이 안 됐던 내용을 넣어가지고 여기 있으면 국기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로 틀린 지문 만들어 출제할 거냐. 그게 중요하면 17가지 외우라고 제가 했겠죠. 그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문제는 그냥 한번 음미해 보시면 되는 정도고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 거야. 다른 세법에 국기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외울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기법이 후순위 밀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법이 어쨌든 17가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든 간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세법, 국기법은 뒤로 밀리는 거니까 지금은 크게 의미 없다는 거죠. 과거엔 17가지만 했을 때는 그걸 외웠어야 되지만 자 35번 그렇고요. 어쨌든 실지과세 원칙이 개별세법에 별도의 어떤 다른 규정을 두고 있구나 정도 좀 이따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36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실신근조,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나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부당한 조세비 방지를 위해 주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누구한테 적용되는 원칙이야? 과세관청 쪽에 적용되는 원칙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돼요. 잘못된 지문이네요. 과세관청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주로. 어쨌든 쌍방간에 다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자, 보시고 37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세무처리 등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해당 견해표명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급 처분을 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적법한이죠. 적법한. 부적법하면 안 되는 거야. 적법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게 맞으니. 그게 잘못된 부적법한 거라면 적법하지 않다면 싸워보면 되는 건 이걸 싸우면 되는 건데 적법하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맞았네. 잘못 가르쳐줬네. 과거에 잘못 가르쳐줬네. 그죠? 이게 되는 거니까 난 그거 믿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적용하는 거지. 이게 부적법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법해야 되는 거야. 적법해야 된다. 38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과세 원칙이죠. 실신근조. 근거과세 원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만 키워드 그 부분에 대하여만 39번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조세감면 사후관리 쪽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감면받은 거 요건 만족 못하면 다시 나중에 추징한다. 이자까지 토해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감면해줄 때 야 앞으로는 감면해줄 테니까 요 내용을 감면받은 혜택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운용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조세감면 사후관리 쪽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세 감면해주면서 나중에 틀어지면 다시 토해내는 거야도 있지만 감면해줄 테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감면해주는 거야. 여기다 하는 걸 조건으로. 그러면 운용 범위를 정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만 감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다. 다르게 해버리면 추징할 거야. 이런 것도 조세 감면 사후관리 쪽에 들어가는 거다. 자,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39번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고요. 40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키워드 재산권에 부당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이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 41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된 소수재행거에 대해서 이미 성립한 소수재행거에 대해서 납세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그런가요? 자, 얼핏 보면은 그러면 이미 성립한 소수재행거에다가 소급하면 안 된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간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라는 게 좀 걸리네. 재산권 침해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불문하고 좋은 건 어떻게 해? 좋은 거 유리한 거는 인정하는 입장이잖아. 응? 소급할 수 있잖아. 유리한 소급표 인정하잖아요. 유리한 소급표는 그죠? 그래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봐서 이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게 바뀌는 거는 소급하면 안 되는 거지만 유리하게 바뀌는 건 소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잘못된 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결국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하니까 만만치 않죠. 그죠? 그래서 내용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돼요.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지만 이 내용에 42번 비과세 관행 규정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후에는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맞죠? 여기까지 이게 조세 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것입니까? 행정상 소과세 금지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이 아니라 신의칙을 구체화한 거지. 신의칙을. 그래서 이거 바꿔치기 한 거죠. 요거를 집어넣어 버린 거기다가 이건 과세관청 쪽에 신의칙을 구체화한 거야. 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됐고요. 이게 비과세 관행 규정, 즉 행정상 소과세 금지 원칙. 43번 입법에 관한 소과세 금지는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 맞고요. 행정상은 신의칙 구체화한 거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입법상은 조세 법률주의, 행정상은 신의칙. 44번 과세기간 중에 법이 개정되거나 해석이 바뀌었을 때 해당 과세기간 기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부진정 소급이죠.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고 하다. 너무 심하게 신뢰를 크게 훼손하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예외도 있다. 45번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가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면 세법 말고 다른데 그때는 세법 해석 기준에 대한 국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까 적용된다며. 그죠? 자, 다른 법에다가 세금 관련된 감면이거나 징수나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건 해석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세법 적용의 원칙을 갖다 대입해 갖고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지. 46번.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과표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납세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 공정 타당화 인정되는 것은 존중한다. 그래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회계 존중하는 거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세법대로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해서 잘못된 지문. 여기까지 하시면 됐고요. 자, 됐고. 자, 앞으로 가서 이제 보칙이 나와요. 보칙. 427페이지 하단의 보칙. 보칙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많이 없으나 올해는 보칙 쪽에 개정사항이 좀 있어서 훈령 쪽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법조 형식으로 들어와 버린 게 있어가지고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막 다룰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조금씩 손본 것들이 있어요. 개정 이슈가 있다는 얘기는 좀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좀 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특히 이제 보칙 자 뭐 지금 국기법의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 오늘 한 번 들어갖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정리 잘 해놓으시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다가올 때가 되면 좀 꺼내갖고 막 초치기처럼 막 보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장 가시는 건데 특별히 이제 보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고 막 지엽적인 얘기도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담고 갈 건 아니고 체크만 했다가 막판에 한 번쯤 보고 초치기하고 하자. 특히 보칙이 그렇다. 여기 안에 보시면 뭐 포상금 규정도 있고 막 과태료 벌칙 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막판에 좀 보는 걸로 제가 체크는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첫 번째가 납세 관리인 나오네. 보칙에 관리인. 이런 건 보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에 지문이 껴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납세 관리인. 자, 납세자가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우리나라 안에 이민 가거나 이제 뭐 이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또는 국외 이전 마찬가지죠.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됐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전한다. 이럴 때는 납세 관리인 두어야 함이라고 돼 있네요. 납세 관리인 둬라. 자, 떠나버리면서 아예 그냥 남기는 거 없이 떠나버리면 모르겠지만 국내에 세금 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너는 지금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없으니까 납세 관리는 정해놔야 그래야지 과세관청에서는 이것저것 업무 처리를 하지. 외국에 나가 있으면 통화도 안 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관리인을 정해라. 두어라라고 하는 게 보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납세 관리인. 언제? 국내 주소 거소 없거나 또는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때 관리인을 둬야 된다. 이때 신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변경이나 해임도 신고해라라고 돼 있네요. 참고하시고 이거는. 자, 만약에 안 하면 납세 관리인 두지 않고 국내 주소나 거소도 없으면서 납세 관리인 두지 않으면 우리가 뒤에 공부하는 내용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단 우리 마지막쯤에 보실 건데 이 권리현장이라는 게 나와요. 권리현장. 거기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조사를 마치면 결과 통지합니다. 근데 국내 주소나 거소도 없고 얘가 관리인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 통지를 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 생략하겠다고 돼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조사할 때는 15일 전까지는 조사 나갈 거에 통지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바로 통지 없이 바로 조사 나가버립니다. 나간 다음에 조사 통지서를 주는 거야 이제. 일단 먼저 주지 않고 다 숨기고 할까봐 그러니까 먼저 주지 않고 조사 나온 다음에 이래서 넌 조사받는 거야 등이 적혀있는 조사 통지서를 교부해 주는 게 맞는데 이때 이걸 안 하겠대요. 관리인 두지 않고 주소 거소 없다면 둘 다 안 한다. 결과 통지도 안 하는 것이고 조사의 사전 통지서 교부도 안 하는 거야. 아셨죠? 뒤에 보면 다 나와. 그리고 국진법 가시면 납부 기한전 징수 사유에 들어가 있어. 여기저기서 외워야 되는 거다 이거죠. 국진법까지도 가는 거다. 그래서 납세 관리인 규정을 두고 보칙에 두고 있고 자 이때는 납세자가 국내 주소나 거소 없으면서 관리인 없으면 관리인 둬야 되는데 관리인도 안 뒀다면 이 세 가지 납부 기한전 징수 납기가 되기도 전에 먼저 돈 달라고 징수할 수 있는 사유 거기 들어가는 거고 조사 결과 통지 안 한다 사전 통지서 교부 안 한다 뒤에 보시면 또 나오고 그때 말씀 좀 드릴게요. 국진법 가면 또 들으실 거야. 또 납부 기한전 징수 사유 자 됐고 두 번째가 이제 고지금액의 최저한이네요. 세무서가 이제 납세자한테 고지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할 때 적히는 금액이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뭔지 알죠? 압류 매각할 때 발생한 비용 이런 것들의 합계가 10,000원 미만이면 없는 걸로 본대요. 즉 생략한대요.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걸려서 고지 안 한대요. 10,000원 미만이면 자 인지세는 제외. 인지세는 10,000원이 안 되는 것도 허다해. 그 10,000원 미만은 제외한다고 해버리면 안 한다고 해버리면 다 안 할 거야. 그래서 인지세는 금액 자체가 워낙 작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 주의해 놓으시고 여기 또 나오네요. 다른 세법이 국기법의 규정에 우선한 별도 규정을 과거부터 17가지 아까 거기 들어가 있던 규정이 아까 뭐도 있었고 실지과세 원칙이 있었고 그리고 얘도 대표적인 17가지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세무서가 고지를 할 때 고지 금액이 일정 금액이 안 되면 고지 안 보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법인세나 소득세 공부했기 때문에 또 부가세 공부했기 때문에 특히 법인세는 아니네요. 소득세하고 이제 부가세 할 때 부가세 예정 고지 소액 부징수 얼마로 바뀌었어? 50만 원, 30만 원이었다 50만 원 인상됐죠? 소득세 중간연합 고지도 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소액 부징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는 10,000원 미만 아니잖아. 거기는 50만 원이잖아.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국기법은 10,000원일 텐데 그쪽은 30만 원이었다 50만 원 인상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우선이죠. 지금 현재 옛날에도 17가지 두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국기법은 뒤로 밀려나고 그래? 네가 맞다. 너 50만 원, 30만 원 하고 있니? 그거대로 해. 지금은 당연히 별도의 규정을 두면 당연히 그게 우선이니까 국기법은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맞고 어쨌든 자 그런 게 있구나. 다른 세법에 국기법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고 있구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게 우선한다. 그게 부가세 예정고지나 소득세 중간연합 50만 원 미만도 금액 기억하시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거죠. 개정된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 올해 50만 원 바뀌었다. 보시고 찾아보고 싶다면 메모하세요. 페이지 398페이지 메모했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 넘겨보시면 됩니다. 398페이지 나오니까 개정된 내용. 자, 그래 아래쪽에 장부 등의 비치 보존 나오네요. 장부는 몇 년간 보존하는 게 맞아? 법정 신고 기한 지나면 신고 끝나면 5년간 보존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이. 근데 이게 연장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이제 제적 기간 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같이 그림도 같이 그릴 거니까 밑에 예외가 그거야. 이월계선 공제할 때 그때 1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얘기는 뒤에 공부할 때 보자.
자,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넘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꽃 표시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제 장부를 보존하는데 옛날처럼 내 원시 장부를 다 보존할 거냐? 어떤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떤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보존하는 것도 장부를 보존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대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지 이제. 요즘 세상에 무슨 박스칩 보관하냐? 옛날엔 맨날 박스. 지금도 우리 창고에 들어간 박스 많아요. 그죠? 거래처가 늘수록 박스가 많으니까 박스가 막 해서 창고가 막 확장되는 거고 쌓고 1단, 2단, 3단 막 쌓고 그런 거예요. 물론 해피하긴 하죠. 거래처가 늘었다는 거니까. 근데 5년간 보존이니까 자꾸 5년치를 계속 보존하다가 5년 지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가져가세요라고 하든가 우리가 폐기하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창고가 너무 이제 비좁다. 그래서 이제 전자화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꽃 표시 읽어보시면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포상금 지급이 나오네. 포상금 지급. 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조대 탈루자를 신고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자를 신고하는 거야. 꼰질르는 거죠. 탈루자 신고하거나 누가 체납을 해서 체납. 세금 못 내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돈이 없어 못 내는 게 아니라 은닉재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야. 그걸 안 거지. 이제 사장님이요. 이게 은닉한 게 있어요. 몰래. 저는 다 아는데 사장님이 나하고 지금 싸우고 난 회사 그만두거든요. 나가면 투소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저거 숨겨놓은 거 내가 위치를 다 안다. 이것저것 다 이 사람 앞인데 남 앞으로 옮겨놓은 것도 있고 막 해서 은닉하려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면 그럼 이때 포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경우에는 직원하고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직원이 그만두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진짜 투서 보냅니다. 투서 보내는 있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냥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도 웃기네.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란 거 아니잖아요. 포상금 받는 건 좋은 거잖아. 국가가 바라볼 때는 좋은 건데 어쨌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 당연히. 근데 죄 짓고 못 산다는 얘기 맞죠? 불안불안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나쁜 짓 한 거잖아요. 은닉해가지고 세금을 피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를 이제 신고하게 되면 그때도 포상금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탈루자에 대한 신고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자,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이 쭉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이거를 평상시 어떻게 외울 거냐? 보세요. 올해 바뀐 게 일단 탈루자를 신고하면 그럼 포상금 받는데 이게 한도가 있어. 40억 한도예요. 40억 한도, 나머지는 한 20억 정도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바뀌어서 탈루자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줄 때 40억이 한도다 똑같고요. 근데 은닉재산 신고는 원래 20억이었는데 30억으로 올랐어요. 이게 개정된 거야. 개정 딱지 30억 한도다 20억이었는데 요놈하고 바로 아래쪽에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20억 한도잖아요. 포상금 한도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게 다 20억 한도씩이었는데 은닉재산 신고는 30억 올랐다 이거죠. 포상금 지급할 때 한도가 아무리 그게 금액이 커도 첫 번째 거 40억 못 넘는다. 40억 탈루자 신고, 은닉재산 신고는 30억이다. 자, 그럼 두 가지 중요하니까 좀 더 보시면 자, 일단 탈루자에 대한 신고. 자, 그게 율을 적용해요. 탈루세액 등에다가 일정 지급률, 동그라미 2번에 포상금 지급할 때. 근데 이 율을 5%부터 20% 다 외울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외워? 그 너무 심하고 그냥 한도만 40억이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적용 배제가 나오네요. 안 주겠다는 거야. 자,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 공제받은 세액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이래요. 금액이 작다고 보고 안 해주겠다는 거야. 5천만 원 미만. 적어도 굵직굵직한 것들 이제 신고해야지만 해주겠다. 5천만 원 미만 배제. 많이 주더라도 한도는 40억이다. 첫 번째 거. 그다음 은닉재산 신고는 한도가 30억이다. 율 5% 20% 이거 다 적용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안 보고 30억 기준 바뀌었으니까 잘 보시고 얘도 역시 은닉재산을 신고해갖고 그걸 통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징수하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때는 안 주겠대요. 자, 배제. 자, 두 가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건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여러분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국조법에 나와요. 국조법 공부하시면 매월 말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계좌별로 잔액을 구해봤더니 5억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1년 중에 그러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돼요. 해외 금융계좌 있어야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신고 안 해도 잡아낼 길은 많이 없어요. 확인이 좀 어렵잖아. 해외에 있으니까.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거야. 이런 건 확인할 길이 좀 없잖아. 비밀 유지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고한 거지 이제. 우리 사장님이 해외 금융계좌 있는데 이거 5억 초과하는 건데 이거 신고 안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를 또 읽는 거야. 그럼 포상금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음으로써 가급적이면 제대로 신고하려고 하겠지.
자, 그게 미신고 해외금융이자 신고에 관련된 포상금인데 요건 20억 한도네요. 그리고 적용 배제는 2천만 원이네. 2천만 원. 자,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안 하겠다. 이 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 그 과태료에다가 율 곱해 갖고 포상금 주는 거야. 과태료의 일정 율. 국가는 과태료 받고요. 그 중에 일정 율만큼을 이 신고한 자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과태료 금액 자체가 2천만 원 미만이면 이때는 배제. 자, 안 하겠다. 안 주겠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급 거부자. 뭐 다 아시죠? 카드 이런 것들 감행해 가지고 하면 내가 카드 결제하고 있다 그때 카드 결제 받아줘야 되는데 아이 뭐 카드로 하시냐고. 현금으로 하시지. 카드로 하게 되면 자기 매출 들어가니까 싫으니까 자꾸 이제 거부하는 거야. 발급 안 하겠다고. 카드 다른 거 현금으로 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면 하여튼 신고하는 거지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자,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 받는데 요게 동그라미 2번에 한도가 1인당 이거 그냥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좀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야.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밖에 안 돼. 아무리 이거 신용카드 발급 거부자를 막 신고하고 다녀도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만 준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밥 먹거나 등등 하는 금액 자체가 결제할 금액이 발급 대상 거래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이때는 안 하겠대요. 금액이 작으니까 5천 원 미만 3번에 적용 배제. 얘는 5천 원 미만. 자, 그 아래쪽은 이제 현금용증. 여러분들도 합격하신 다음에 세무사 뭐 이게 사무실 회계사든 사무실 오픈하시고 하시면 그럼 거래할 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현금용증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전문직 사업자들이. 그 자들이에요. 1번 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건당 10만 원 이상 되는 거래들을 하고 현금용증 발급을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대요. 의무 발급인데 안 했대. 그거를 신고한 자 포상금 주겠다. 얘도 연간 200만 원 한도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있네요. 신용카드 발급 거부자 신고도 있고 전문직들 현금용증 의무 발급자들이 안 한 거에 대한 신고도 있고. 자, 밑으로 가시면 올해 개정이 있네. 개정.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남의 이름 빌려갖고 막 사업하는 것들 이제 이걸 신고한 거야. 타인 명의로 한 것들. 자, 그럼 포상 금액은 이건 건별로 한 건 200만 원 주는 거야. 200만 원. 100만 원이 개정됐어요. 개정이니까 중요하죠. 개정된 건 많이 없다 그래. 그래서 개정된 건 철저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건별로 200만 원 주는 거야. 200만 원. 자, 적용 배제 읽어보시고요. 200만 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금융자산 신고했대요.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 이제 신고했대요. 자기 된 포상금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너무 취업적이죠. 이거는 자 1,000만 이상 신고 건별로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돼 있네요. 동일인 지급 한도는 얘가 5천만 원이네요. 꽤나 높네요. 동일인의 지급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상시 외웁니까? 그죠? 막판에 보고 들어가는 거지. 보기 좋게만 주의할 것들 체크해 놓으시고 빨간 펜 같은 걸로 해서 마지막에 딱딱 눈에 띄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막판에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다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 밑에 이제 음영 처리된 거에 더 중요한 거야.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장부를 많이 알게 되잖아. 얘 재산, 은닉재산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이것저것 발견했으면 그걸 공무원이 신고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거 그냥 포상금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은 지금보다 경쟁률이 한 100배는 올라갈 걸. 그죠? 포상금 받는다. 이 포상금으로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이 다 하다 보면 자기가 이건 일이지. 이걸 찾아내서 추징하는 건 자기 일이지. 이걸 포상금을 왜 받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관련해서 이런 은닉재산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고 공무원 당연한 거고. 자, 내가 발견했어. 은닉재산을 또는 탈루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나만 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 아들, 딸 얘기해갖고 너도 신고해, 나도 신고하고 다 포상금 받자야. 포상금 이거 보니까 40억 한도라고 돼 있고 막 그런데 너 40억 나 40억 그럼 80억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처음 신고한 자한테만 주겠대요. 처음 신고한 자한테만 주겠다. 선착순 이렇게 한 명한테만 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또 보이네요. 아래쪽 꽃표지 두 번째 거. 자, 이게 이제 맨 위에 두 가지야. 탈루자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두 가지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세금을 추징하게 되잖아요. 그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줄 때는 일단은 포상금을 받아갈 수가 있고 얼마 정도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거나 어떻게 하면 받는지 이런 것들을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통지. 자, 근데 이때 이제 통지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이 포상금을 받아가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국가도 당연히 세금을 추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세금을 추징한 은닉재산 찾아가지고
탈루자를 신고한 거 내용을 바탕으로 포탈세액 같은 것들 이거를 이제 납부해서 세금을 걷어야죠. 걷은 거 일부를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거쳐야 되겠죠. 거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걷는 과정에서 이자가 항변하는 거야. 이건 아닌데 싸우는 거야. 불복 또는 소송까지 가고 있어요. 다 소송 제기하고 다 등등해서 결론까지 떨어져야죠. 더 이상은 이거는 끝이다.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죠? 다툴 수 있다면 다퉈갖고 일단은 야 100억이다. 포상금 줄게. 유율 따져갖고 이것저것 한 돈에 40억이네. 40억 받아라라고 줬어요. 나중에 불복했는데 국가가 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럼 포상금 받으면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 돈으로 가상화폐도 하고 저기서 날려먹고 하면 돈 못 받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됐을 때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금 받으려고 이거 신고해도 한참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자 꽃표시 두 번째 거 탈루자에 대한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할 때 이걸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같은 걸 통지해야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 통지 의무가 있네. 근데 가로 열고 탈루세액 납부 동그라미 탈루세액을 납부하고 은닉재산 또 이거 신고된 거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도 하고 징수도 하고 돈을 걷었어 국가가 에다가 해당 부가처분 확정 동그라미 별표 부가처분이 확정이 돼야 돼. 그냥 확정이 아니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돼. 더 이상 세금의 변동이 없는 걸로 딱 해서 탈루세액 추징이 다 끝난 거야. 확정까지 돼야 돼요. 확정이라는 건 불복이나 쟁송기간 이런 것들이 절차가 다 완료가 돼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넣어놨지만 쟁송이나 불복 같은 게 다 이제 절차가 다 종료됐을 때 모든 게 다 시시비비 가리는 거 다 했을 때 그리고 세금이 확정이 됐고 더 이상 금액이 변동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세금도 걷었을 때 추징도 하고 납부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받아갈 수 있어요라고 통지하는데 15일 내 통지하는 거래. 15일 내 확정되고 징수 등이 다 되고 나서 그 15일 내 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복잡하죠. 자 다시 납부 또는 징수가 되고 금액도 확정이 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때부터 15일 내 통지를 하면 통지 무슨 통지? 이제 신청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를 하는 거야. 15일 내 그 통지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줘라 이거죠. 보상금을 2개월 내 지급한다. 2개월 내. 자 개정이니까 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내용이 자 괄호 열고 닫고 밑에 두 번째 줄 탈루세액의 납부, 은닉재산 체납액의 징수 되고 해당 부가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가로 닫고 15일 이게 그 통지해야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야. 15일 되는 날 그날 마지막 날 가로 닫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아셨죠? 자 됐고요. 아래쪽에 이제 서류 접수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과세관청에다가 뭔가 서류 제출했어요. 하라는 대로 기간 내 했어. 근데 했는데 좀 이따 연락이 왔네. 왜 안 보내냐고? 아니 제출했는데요. 아 우리 받은 바 없대. 세무서에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제출한 거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서 접수증을 받아갖고 보관하고 있어야지. 그럼 나중에 접수증을 내밀면 되는 거죠. 접수증 끊어줬다. 내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 세무서 내부 찾아봐라.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보냈다. 이거 봐라. 접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른바 영수증 같은 거죠. 뭐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세청에서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서류를 제출받았다면 접수증 발급하는 게 의무예요. 발급을 하라 이거죠. 하라. 근데 예외로 두 번째 정보통신망 통해서 제출했대. 전자신고나 이런 거 한 거지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전자적인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자신고하면 바로 이제 전자 형태로 통보가 돼갖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출력해갖고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법인세 신고 30군데 했다. 우리가 신고를 했다면 그 내용이 다 떠요. 거래처명 다 떠요. 그래서 각각 한 장 한 장 끊어서 보관하는 분도 있고 30개 그냥 쫙 해서 그냥 보관하는 것도 있고 보관하고 있어야죠. 전자신고 했는데 나중에 또 세무서에서 신고 안 됐다고 연락 오면 전자신고 이거 했다는 내용이 있다. 찾아봐라. 우리가 딱 보여주고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야. 세무서 내부의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런데 이제 접수증을 교부하는 거를 발급하는 걸 면제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뭘로 했을 때? 내가 우편으로 한 거야. 어떻게 접수증을 줄 거야? 우편으로 하거나 가서 직접 제출한 거야. 팩스로 한 거야. 우편으로 하거나 팩스로 한 거나 가서 직접 뭘 하냐면 직접 세무서에다가 제출하면 세무 공무원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접수증을 주겠죠. 그게 아니라 세무서 입구에 보면은 그 함이 있다면 지정된 신고함. 거기다가 넣어버린 거야.
세무서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간 김에 가가지고 거기다 함에다 딱 투입했다면 함 앞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가 접종을 끊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쓰레기통 옆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접종을 발급 못 해주겠죠. 면제, 우편으로 했거나 팩스로 뭔가 제출했거나 팩스로 했거나 우편으로 했거나 또는 지정된 신고함에다 투입했을 때는 발급 면제가 된다. 서류 접종을 발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발급할 의무를 면제시켜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등의 명단 공개. 자, 이제 이거는 어떤 어떤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 위반한 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거야. 창피를 주겠다는 거지. 명단 공개. 자, 이게 원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고 하는 타이틀로 들어가 있었는데 고객 상습 체납자는 세금 납부에 대한 거니까 징수 관련된 거라 징수 또 보냈어 그쪽으로. 이관돼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 남은 거는 그게 빠진 거야 이제. 세금을 상시 체납하는 자.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가 일반적일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건 여기 없다. 그건 징수법 쪽에 들어가 있다. 여기는 뭐가 남아 있느냐? 첫 번째가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그다음에 조세 포탈범도 있고. 그다음 해외 금융계좌 신고음을 위반한 자도 명단 공개하겠다. 올해 들어온 것이 오른쪽 상단에 세무계에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도 명단 공개하겠다고 들어온 거야. 개정된 거야 이게. 개정됐네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 자, 먼저 왼쪽 페이지 하단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가 뭔지 느낌은 오죠? 기부금 수령 단체 중에 불성실한 거야. 자, 이런 경우라면 이것도 명단 공개하겠다고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 공개하지 않는 사유가 좀 점점 들어가 있네요. 얘가 불성실한 기부금 수령 단체라고 해서 명단 공개하려고 했더니 얘가 싸우고 있는 거야. 명확하게 안 됐고 지금 쟁송 중에 있어요. 소송하는 도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명단부터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응?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진 거야. 그죠? 그러면 그냥 명예실추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무적으로도. 실무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연예인들 뭔가 뉴스 나오고 막 그러면 아예 죽일 놈 돼갖고 막 그랬는데 한 1년쯤 있다가 소송 결과 연예인이 이겼어. 그럼 죄가 없는 거야. 무죄 판결. 그럼 기사는 조그맣게밖에 안 뜨죠. 처음에는 크게 나와갖고 완전 죽일 놈 돼 있고 다들 그 기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되게 좀 약간 좀 불쌍하긴 하죠. 연예인들이. 진짜 나쁜 연예인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 거다.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1년 동안 명예실수도 했고 했는데 다 제기도 안 돼 이제. 연예인들은 어디 나가서 뭐 다른 일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고.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소송 중에 있다면 명단 공개하지 않겠다. 또는 공개하려고 했더니 실익이 없어. 창피하지 않는 거야. 실익이 없다는 거야.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건 다 들어가요.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 이런 게 자꾸 밑에 아래도 있고 계속 있네요. 자, 조세 포탈범에 대한 것도 이제 명단 공개하겠다. 포탈범은 좀 보실 게 오른쪽 페이지 꽃표시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2번 가보시면 여기 포탈범의 명단 공개할 때 그 포탈범이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2억 원 동그라미 포탈 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면 금액이 좀 낮네. 2억 원 이상인 자가 포탈범이다. 이 포탈범 명단 공개하려고 했더니 또 공개해봤자 실익이 없다 등등 하게 되면 이때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또 명단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오른쪽에 하지 않는 사유에 보니까 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신고 의무 위반자가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었구나 인정된다면 공개하지 않겠다. 아래쪽은 늦었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자가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야. 늦었지만 죄송해요. 네, 수정 신고할게요. 기한 후 신고할게요.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잘못했다고 하려고 했더니 명단 공개하려고 했더니 얘가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인정한다. 자, 이때는 명단 공개하지 않겠다. 근데 가로 열고 해당 해외 금융계좌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절 해명 통지를 받고 등등해서 수정 신고 등을 했다면 그땐 제외한다. 이거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거야. 알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발견했어. 명단 공개하려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얘가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가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할 때 이걸 포함해 갖고 신고하는 거야. 늦더라도 하고 있다 이거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명단 공개하지 않겠다. 근데 봤더니 내가 조사 나가서 뭔가 확인할 거를 눈치채고 알고서 만약에 수정 신고 등을 했다면 그때는 공개하겠다는 거죠.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 제외되는 거니까 공개하겠다는 거야.
자, 오른쪽에 이제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 위반자, 얘도 명단 공개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겠다. 똑같이 들어왔네. 그러면 대체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 위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른바 자료상이야, 자료상. 실제 거래 없이 막 자료 발급하고 막 그런 자인데 금액이 30억이에요. 30억. 30억 이상인 경우. 30억.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 계정이니까. 5번에 있죠, 밑에.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 위반자란 어쩌고저쩌고 발급 의무 위반에서 가중 처벌된 자, 가로 열고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자, 즉 자료상. 거래 없이 이런 자 등등의 금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죠. 30억. 아까 조세 포탈범은 2억이었고 세금계에서 의무 위반자는 30억이네요. 30억. 올해 들어온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통계 자료의 작성 공개. 자, 구세청장은 이제 뭔가 통계 자료 같은 것들 작성해서 보고 공개하래요. 국민들한테 공개하래요. 자, 내용은 구세청장은 과세 정보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자, 정보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누구누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도록 다 각색을 하고 등등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통계 자료만 내는 거니까 이제 납부 실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국세 정보를 심의한 그 정보위원회가 있어요. 정보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정보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강제사항이야. 공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 과세 정보를 공개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이 들어가 있네요. 자, 주어 세무공무원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세무공무원이. 자,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같은 걸 받은 거야. 공무원이 받은 거야 지금. 당연히 공무원이 받겠죠. 받았다면 그럼 공무원 법에 관련해서 징계 절차가 있는데 그 금품 수수한 거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의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해야 한다.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이 뇌물 받은 거, 금품 받은 게 이제 확인됐다면 그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이거 징계위원회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벌칙 나와요. 벌칙. 과태료. 원래 과태료가 이게 조세범 처벌법 관련해서 그쪽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국기법적으로 이관이 최근에 됐어요. 이게 벌칙, 과태료가 여기 들어온 거지 이제. 원래 조처법 등에 공부해야 됐었는데 지금 일로 들어왔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과태료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협조하지 않는 거지.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 거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는데 자, 얼마 밑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협조 잘해라고 하는 거죠. 세무공무원의 어떤 질문조사권의 규정에 반발해가지고 안 하거나 기피하거나 아니면 거짓 진술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째는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여기는 관할세무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동그라미. 세무공무원 2가 아니라 세무공무원 2면 그 위에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에 들어가는 거고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뇌물 준자죠. 쉽게 말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세무공무원은요. 위에 세무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다가 이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 당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뇌물을 준 자는 금품 등을 준 자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거 다만 자, 과태료를 매기려고 했더니 이자가 형사처벌 받는 거야 밑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처벌을 나중에 받는다면 과태료 받은 걸 다시 줍니다. 취소해서 줍니다. 돌려줍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말 문제 잘 나오니까.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용은 흘러가는 흐름은 똑같고요. 근데 내용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예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비밀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세무공무원이 어떤 과세 행정 관련된 알아낸 정보를 비밀 유지하는 거니까 비밀 유지 의무 차원에서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비밀 유지 의무에 예외가 있어. 법원이 요구한다든가 다른 행정기관 요구한다든가 통계청에서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요구하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요구하니까 요구해서 받아간 정보를 외부에 막 유출하고 다니는 거야. 자, 내용이 구세청장은 비밀 유지 규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알게 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예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외 규정.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 규정은 뭐 우리 마지막쯤에 볼 거야. 그래서 옆에다 메모하세요. 페이지 485 해놓으시면 뭐 나중에 또 보겠지. 내일 마지막쯤에 볼 거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의 비밀 유지 의무 예외 규정. 예외 규정. 비밀 유지 의무에 불구하고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에 불구하고 정보를 줄 수 있다. 그 받은 정보를 누설하고 다니는 거야. 그자에게 과태료 매기는 거야. 아셨죠? 2천만 원. 근데 얘가 또 다른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받았대요. 그때는 또 과태료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똑같이 2번, 3번 들어가 있네요. 자, 올해 또 들어온 거 맨 밑에 관할 세무서장은 이런 1번, 2번, 3번 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위반한 게 올해 초범인지, 초범인지 여러 번 했는지, 왜 그랬는지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또 이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미치는 파장 이런 거의 결과 등을 고려해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대요. 자, 과태료 매기는 기준이 다음 페이지 보면 있어. 좀 이따가 바로 보시고 그 나온 거에 5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늘려도 위에 나와 2천만 원, 2배, 5배, 2천만 원 등을 넘지 못하게 하겠대요. 늘릴 수 있는데 늘어나도 그게 한도인 거야. 위에 2천만 원 등등의 한도는 유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늘릴 수 있는데 줄일 수도 있고 다만 맨 밑에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야. 아무리 늘려도 2천만 원보다 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만 원 나온 거야. 1,000만 원. 그 50% 범위 늘리면 1,500 된 거잖아. 그럼 가능하죠. 근데 1,500이 나왔는데 50% 해버리면 2,250 돼버리게. 그럼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상한은 지켜라는 거죠. 늘리더라도 그게 올해 들어왔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그 세 가지 지금 예전 별표 1, 2, 3으로 나와 있는 직무집행 거부, 금품 수수 공여,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올라왔다. 이게 훈령 등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이제 법조화시킨 거다. 훈령이라는 것들은 법원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시행령에다 넣어서 이제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정인 거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다 외웁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일단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못 넘는 거죠, 당연히. 아까 2천만 원 상한이다 그 돼 있고 표 외울 건 아닌 것 같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500만 원 범위 내 징역할 수 있대요. 역시 2천만 원 한도는 지켜져야 되고요. 한도는 있구나. 여전히 상한은 있구나.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금액들에다 500만 원 범위 내 징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500, 2,000 되는 거죠. 1,000은 1,500 되는 거고. 자, 근데 2천만 원은 50% 징역하도 3천만 원 될 수는 없습니다. 2천만 원 한도니까. 자, 그게 돼 있고 납세무자 외자가 직무집행을 거부했다 등등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250이고 사기나 부정행위로 가담했다면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체크했다가 나중에 한 번쯤 훑어보고 가서 이제 얻어 걸리면 좋고, 나오면 너무 지엽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정이니까 낼 수 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정도는 봐야 돼요. 금품 수수 공여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건데, 자, 구분을 좀 하고 있네요. 자, 업무 편의 같은 것들, 뭔가 세무공무원한테 뇌물 주는데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야. 낮죠, 2배 또는 3배. 자, 근데 내가 업무 편의를 받으면서 주는 거야 이제. 아, 나 좀 이게 좀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는 거야. 그런 경우는 아래쪽에 2배, 3배, 4배. 이게 재범인 거야. 마지막이. 그래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가 3년 내에 동일한 어떤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또 받게 됐다면 그때는 이건 재범이니까 일단 5배가 돼버리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건별로 해서 위반 건수, 비밀 유지 의무에 불구하고 얻은 정보를 한 사람의 정보당 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정보당 50만 원씩 과태료를 매기는 거다라고 돼 있고 500만 원이 맥스라고 돼 있네요. 자, 과태료 금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좀 챙겨볼 수밖에 없어요. 자, 힘드네요. 어쨌든 내용이. 자, 그게 이런 것도 좀 건드려 갖고 이런 거 없으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죠? 이쪽 부분을 보칙 부분을 많이 건드렸구나. 개정이 많잖아요, 그죠? 자, OX 문제 보시면 자, 438페이지 47번 문제. 납세자가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 주소 거소 이전하는 때는 뭘 둬야 된다? 납세 관리인 정해야 된다. 맞죠? 자, 맞고 48번. 고지할 국세 또는 강제기수비 합계액이 10,000원 미만인 때는 없는 걸로 한다. 맞죠? 고지금액 최저한 개념인데 뭐가 틀렸죠? 인지세? 포함? 잘못됐네. 인지세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금액 최저한 여기 걸리지 않습니다.
자, 5,000원, 10,000원 뭐 그 보통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인지세는 제외인데 포함이라고 되게 잘못된 거다. 49번. 조세 탈루자의 탈루세액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땡. 40억이었죠? 탈루세액을 신고한 자, 조세 탈루자에 대한 신고는 40억. 40억. 은의재산 신고는 30억. 그죠? 개정된 거고. 그게 50번이네. 49, 50번. 자, 마지막엔 다만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는 제외한다. 지급하지 않아. 이건 맞죠? 공무원은 지급 안 됩니다. 49, 50번 다 공무원은 안 된다는 건 똑같이 잘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잘못됐어. 49번은 40억이고 50번은 30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금액 갖고 장난칠 수 있다. 51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금액에 일정 지급률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할 수 있으나 맞죠? 해당 과태료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건 지급하지 아니한다.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이 미만이면 배제가 되는 거였고요. 5천이 아닙니다. 52번. 타인 명의 사업 경영한 자 얼마죠? 건별로? 계정 200만 원. 건별로 200만 원. 계정 내용. 53번. 장부나 증빙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는 거죠? 5년간인데 언제부터 5년이죠?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신고 끝나면 4월 1일부터 5년이에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5년이야. 그럼 얘는 지금 과세관 종료일부터 5년이니까 12월 말 1월 1일부터 5년인가? 아니란 말이야. 4월 1일부터 5년이야. 시작된 날 5년. 5년. 법정 신고 기한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정확히 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54번.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지출하거나 지정된 신고함에 투입할 때는 서류 접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면제가 되는 거야. 우편, 팩스, 신고함, 투입. 이때는 면제. 55번. 구세청장은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단 공개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중에 있다면 공개할 수 없다. 그렇죠? 싸우고는 도중이니까. 56번. 국기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조세범 처벌 조세 포탈범이란 명단 공개하는 포탈범은 몇 억? 얼마죠? 2억 아까 2억 원 이상인 자 포탈세액 2억 원 이상인 자 1억이 아니고 2억 원. 57번. 구세청장은 탈루세액을 신고한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1개월 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신청하면 신청받은 날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1개월 다 틀렸어요. 언제부터죠? 아까 추징하고 납부하고 다퉈보는 거 다 끝나서 확정까지 된 날부터 15일 내에 통지하는 거고 15일 내에 통지하고 통지하는 그 기한의 마지막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는 거니까 포상금 지급은 다 틀렸죠? 정확하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해설도 약간 좀 불충분하네요.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 확인 또는 징수한 날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가 아니라 요거는 통지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니까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약간 좀 미스네 이거에.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올해 오른쪽 해설은 X 쳐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좀 안 돼. 올해 개정사항을 좀 반영을 못했네요. 잘. 자, 58번.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2배부터 5배까지인가요? 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만약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하죠? 취소하는 거니까 잘못됐고 다 틀렸네. 2배, 5배 취소한다. 59번. 실물거래 없이 발급 제출한 생계안서 뭐 등등 합계표에 가공 허위 기재한 금액 30억 이상? 그죠? 개정된 내용. 생계안서 관련된 위반자 30억 이상인 경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등을 비밀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가 있다. 올해 들어온 규정 30억. 생계안서 관련된 위반자 30억. 자, 여기에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 됐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문제가 내용 정리하지 않으면 못 풀 어려운 지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들어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또 우리가 시간 지난 다음에 볼 거니까 좀 보기 편하게 중요한 게 뭐다 체크를 해서 빨리 볼 수 있게끔 해놔야지만 나중에 볼 수가 있다. 보칙은 좀 그렇네요. 됐고 이제 440페이지 가시면 2장 나와요. 이제 2장.
잠깐 쉬었다가 이 장의 납세의무 관련 얘기를 쭉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예.